지금은 지나친 그런 불안감, 예. 공포감보다는 여기서 그래 환율이 1,430원이야? 야 그러면 또 떼돈 버는 회사 있겠네. 네, 수출하면서 떼돈 버는 회사 뭔지. 네. 그런데 PER이 이것밖에 안 돼. 삼양식품이 PER이 이번에 20배도 또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런 회사를 이번에 박앤세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박앤세일을 이번에 놓치지 말자. 박앤세일이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안녕하세요. 빅터뷰입니다. 2024년이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다이나믹했던 한 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돌이켜 해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조금씩 반등을 모색하는 아주 희망적인 구간에서 내년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을 보는 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 이분의 이야기는 늘 희망적인 이야기로 와닿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합리적 낙관론자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 시간 꾸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합리적인 낙관론자 너무 듣기 좋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어려운 시간에 또 힘을 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낙관론, 하지만 늘 근거 있는 수치와 함께 데이터를 주셔서 저희가 또 힘을 얻고 싶어서 모셨어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30년 딱 했거든요. 와. 94년 8월 달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네, 3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주식 투자로 망하신 분 그리고 주식 투자로 흥하신 분 네, 가장 큰 차이는 네. 비관론이 팽배할 때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자금 관리를 잘하신 분들이었어요. 이번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 많이 팔았죠. 그거 다 손절이에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외국인의 평균 단가가 69,000원이었으니까 네, 크게 손절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뭐 외국인들이 그 정도 손절했다고 뭐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크게 크지 않고. 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도 이런 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뭐 계엄 사태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뭐야 이번에 트럼프가 됐어. 트럼프가 되면 시장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시장만 빠지잖아요. 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런 변동성에서 어쨌든 내 계좌가 털리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 시장에 대한 좀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좀 비관적인 그런 견해들이 있으면서 나 정말 못 해먹겠다. 여기서 이제 팔고 간다. 이런 약간 감정적인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은 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PBR이 1배 수준이 한 2,860 정도거든요. 그리고 PBR 0.9 밑에서는 사서 그동안에 30년 동안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PBR 0.9가 얼마냐? 2,570 정도예요. 2,450 원저리. 이 가격대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네. 이 가격대에서는 주식을 사면 먹는 구간이다. 첫 번째 제가 하려던 질문이 트럼프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사실 잊혀졌어요. 너무 이 탄핵 정국이 갑작스러워서 그러게요. 그 구간에서 갑작스레 2,300선까지 깨질 위협에 처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2,400선, 44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닥론에 대해서는 섣부르지 않다. 지금 거의 확신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번에 2,360까지 빠졌잖아요. 네. 그거 저 못 맞췄어요. 네. 누가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쵸? 대표님? 그래서 시장의 바닥이 여기는 확실하다. 이 이상 안 빠진다. 이런 말은 사실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위험하죠.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지수대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대응 원칙은 저는 명확합니다. PBR 0.85 수준, 이 수준에서 내가 여기서 좀 팔았다가 2,300을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2,300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설마 2,300을 가면 그러면 살 수 있는가? 살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좀 팔아놨다가 여기서 다시 딱 들어갔었으면 좋을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우를 범할 수가 있냐면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 네. 제가 3월 23일 날 MTN에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때 작가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네. 왜냐하면 그때 1100 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1100 간다라는 얘기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고민하시는 공포가. 거예요. 아니 2100에서 네. 1500이 깨졌는데 그때 1100 간다라는 얘기에 여기서 1400에 팔았다가 1100이 깨질 때 다시 사야 되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뭐 패닉 셀링 지표가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강력하게 지금 그동안에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한 30조 사셨는데 그냥 가만히 버티고 계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3월 23일 날 네,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 1100 갈 거라고 생각하고 팔았으면 못 샀어요. 그렇죠. 네, 3300 갈 때까지 계속 못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싼 주식을 최꼭지에 팔려고 해도 안 가잖아요. 우리 지수가 2300을 깨줄 수가 있고 갈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걸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팔았다가 거기 가면 다시 산다는 이런 전략은 안 하니만 못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업데이트된 뉴스들이 많았어요, 대표님. 네. 예산안 통과됐고 그 구간에서 또 금투세 폐지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기 중이죠. 네. 많은 분들이 금투세 폐지되면 한 1100포인트 더 간다.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여기에 또 플러스 1100포인트 더 갈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증시 부양 효과는 대표님께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금투세를 저도 뭐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던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우리가 어디 터널 뭐 우면산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춘천 이럴 때 보면 톨비를 내잖아요. 네. 그래 톨비를 내는데 그거는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톨비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니 그 공사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 고속도로만 이용하면 사고가 나는데 그 톨비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 비유를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금투세를 시행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정작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최근 한 5년 동안에. 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장가치주 그리고 찐가치주 잘 발굴했는데 뒤통수를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통수를 맞는 게 이게 법에 우리가 사람 때리면 안 돼요라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놓지는 않잖아요. 너무나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걸 그동안에 이 기업가 분들이 경영진들이 안 지키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몇 분이 몇 분들이 그런 게 있어서 이 소액 주주들이 많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네. 이번에 상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모두가 다 아시는 제 382조에다가 이사의 충실 의무, 그죠? 그 충실 의무에 기업에 대한 충실 의무 플러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그걸 넣자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엄 사태를 보면서, 야, 이러면 상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도 있겠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야, 이 계엄 사태로 이번에 주가 빠졌을 때는 무조건 주식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역시. 그래서 지금 이 상법 개정이 금투세보다는 훨씬 파워풀해요. 왜 훨씬 파워풀하면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일본 아베 총리가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예. 일본의 PBR이 얼마였냐면 0.9였어요. 딱 우리나라 수준이었어요. 네, 그랬던 일본이 지금 PBR 1.35 이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로 PBR이 멀티플이 바뀌었다는 거죠. 멀티플이.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PBR 0.85인데 네. 이게 증가 없이도 PBR이 1.1배 정도 가면요. 3,150이에요. 예, PBR 1배가 한 2,860 이렇다 했잖아요. 예. 2,900이라고 딱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멀티플을 회복하는 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아니 상법 개정으로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그렇게 될까? 좀 네. 약간 궁금하시죠? 그 상법이 개정이 되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 작년에는 이 SM을 가지고 하이브랑 카카오가 경영권 분쟁을 벌였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승만 전 PD가 주식 잘 팔고 나가셨긴 했어요. 그 케이스는 약간 적대적 M&A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번에 고려아연 케이스 있잖아요. 네. 고려아연의 최 회장님 쪽이 33.4% 들고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적대적 M&A가 딱 발생을 했을 때 과거에 옛날에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있었거든요. 예, 예. 네, 20년 전에 그 현대 엘리베이터에 의한 경영권 분쟁이 붙으니까 대규모 유상증자를 때려버려요. 그래서 지분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 상대에게 야, 너 지분 더 확보하려면 이 엄청난 유상증자에 돈이 들어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20년 만에 그런 낙후된 경영권 방어 정책을 이번에 썼는데 예. 우리 투자자들의 수준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르죠.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발표가 딱 났을 때 제가 끝났다. 자충수다. 저거는 엄청난 악수를 떴다는 거죠. 저거는 될 수 없는 유상증자를 무리수를 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또 안타까웠던 게 아니 고려아연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렇죠. 전 세계 아연 재련의 1등 회사. 그렇죠. 네, 이름도. 한국을 이름도 코리아 징크예요. 네. 코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가 아니 그 정도 되는 회사가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못했나?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이사 보드진들이 보면 예. 이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숙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과거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예. 그 당연한 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법으로 주주 가치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를 이제 넣자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민주당을 보니까 약간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상법 개정에 있어서 조금 더 꺼리낌 없이 하셔도 되는 이유가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이쪽이 정권을 잡으면 이쪽이 안 되고 뭐 네. 이런 식인데 이 주주 가치가 제고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대주주의 지분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대주주한테도 좋은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리고 소액주주 좋아지죠. 그리고 기업은 시총이 올라가니까 고려아연 보세요. 60만 원, 7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 가니까 예. 시총이 높아지면서 다른 데 가서 비즈니스 딜 할 때 너네 마켓캡 얼마지 본단 말이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이 시총 자체가 커졌다는 게 굉장히 하나의 비즈니스 딜 할 때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원 좋아지고 대주주 좋아지고 소액주주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네. 그리고 시총이 올라가면 나중에 세금도 늘어나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상법 개정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그거는 좀 합심해서 빠르게 개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과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이 될지 뻔하거든요. 고려아연 주가처럼 되는 겁니다. 적대적 M&A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 자, 상법 개정이 되는 순간에 그 대규모 유상증자나 그런 대주주를 위한 경영권 방어를 못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주식을 더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33.4%로 경영권이 방어가 되는 시스템인데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적대적 M&A로 회사 뺏길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친구든 어디든 해가지고 오지분들 이용해서 주식 많이 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세요. 지금 모든 가격은 수급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까지 보면 기관도 올라가면 팔았죠. 국민연금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러고 있잖아요. 장기 투자 없죠. 우리 개인 투자가도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올리면서 사고 한국 안 되겠네 하면서 또
때리면서 밑으로 지지면서 팔고 하면서 외국인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장인데 이 대주주 분들께서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야 우리 주식 더 사 하는 순간 수급이 굉장히 탄탄해지면서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네네.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가격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은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건데 그게 만약에 내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원화 약세도 있는 거겠죠. 그 때문에 또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고 지금 최근 시장에 있어서 가장 투자자들이 걱정 지표로 체크하고 있는 게 또 환율이잖아요, 대표님. 네. 만약 1,500원을 찍지 않더라도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외국인 기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1,500원을 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안 갔잖아요. 네. 예. 근데 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1,400원을 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인데 과거 케이스 보면 1,400원을 뚫고 갔었던 게 2008년에 10월 달이에요.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우리 시장이 890까지 확 빠졌을 때 그때도 주식을 샀었어야 되고 그죠? 재작년에 1,444원 우리나라 레고 사태 한전이 50조가 넘는 부채로 인해 가지고 뭐 망할 수 있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야 이번에 시스템 리스크 1,600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결국은 그때도 샀었어야 되잖아요. 22년 10월이면 미국이 S&P 500 3,500이고 그죠? 지금 6,000이 넘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1,400원이 넘었을 때는 무조건 주식 사는 게 정답이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1,500원을 갈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논하는 것보다는 이 1,430원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돈 있으면 더 사시면 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뭘 걱정하시냐면 IMF 같은 상황.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IMF 같은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IMF 때는 7개월 연속 음봉 났었어요. 그러면서 277을 갔었거든요. 1000포인트에서 277 갔었으니까 70포인트, 70% 이상 빠졌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외국인이 채권을 팔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 반도체가 겨울에 온다고 하니까 반도체를 한 17조를 때려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최근 6개월 동안 보면 채권을 한 17조 이상 샀어요. 우리나라 채권을요. 아니 미국의 금리가 10년물이 4점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3% 깨져 있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 채권을 왜 사지? 왜 사는 것 같아요? 왜 사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PER이 8배죠. 미국의 PER이 23배죠. 그냥 단순하게 PER이 낮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3%고 미국이 4.5라고 했을 때 와 4.5? 그거는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죠. 그런데 채권도 보면 매매 차익을 얻으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경기가 좋고 아직까지는 물가가 계속 좀 CPI가 2.3 뭐 이러기 때문에 한국의 국채금리 떨어지는 게 빠르겠다라고 싶으면 한국 채권을 3.5에도 사는 거예요. 그렇군요.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이다.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런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2008년이라든지 아니면 IMF 때 1997년 같은 경우에는 야 한국 위험해 다 팔아. 신용등급 강등될 수도 있어. 다 팔아. 그러면서 채권에서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를 보더라도 지금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지나친 그런 불안감, 공포감보다는 여기서 그래 환율이 1,430원이야? 야 그러면 또 떼돈 버는 회사 있겠네. 수출하면서 떼돈 버는 회사 뭔지. 그런데 PER이 이것밖에 안 돼. 삼양식품이 PER이 이번에 20배도 또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뭐 파마 리서치 이런 게 올라오는 이유가 싸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쌓여 있으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되는 회사. 네, 그런 회사를 이번에 박앤세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박앤세일을 이번에 놓치지 말자. 박앤세일이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항상 겁에 질려 있는 투자자분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늘 있었지만 과거의 관성을 따라가기에는 요번 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네.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최근 지표를 보니 외국인들 삼성전자 이례적으로 너무 파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어서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인 위기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지금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가 좀 안 될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57불 갔다가 지금 100불 와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해요. 우리나라만의 뭐 위기라기보다는 반도체가 좀 쉴 것 같아. 이런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의 영향이 전체 반도체 섹터, 미국 기업을 포함해서 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시총 비중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야,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돈이 움직이냐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가지고 뭐 이익 모멘텀 나오고 뭐 지금 강달러 상황에서 돈 잘 버는 기업 그런 거 사야 되나 하면서 최근에 조선 그리고 아까 삼양식품,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막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3월까지는 이 반도체가 쉬는 가운데 굉장한 종목 장세가 전개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고요. 모건 스탠리조차도 반도체가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가격이 반등을 한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다시 움직이기 전까지는 굉장한 종목 장세다. 과거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가 박스피가 있었잖아요. 예. 박스피. 그 박스피 구간에서 당시에도 2013, 14, 15년도에 삼성전자는 3년 연속 음봉이 나요. 3년 연속 음봉이 나고 PBR 1배가 깨지기도 하고 그 와중에 당시에 바이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식료, 그리고 또 중국 소비재 막 이런 것들이 막 날라가죠. 그래서 반도체가 좀 쉬면 이 풍선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풍선 효과가 내년 3, 4월까지 이어지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또 이래 떨어졌을 때 계속 매월 적립식처럼 이제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속 사셔도 돼요. 얼마나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 적립식으로 사놓으시면 반도체는 시클리클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하반기, 내후년 초까지 또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 연말 안에는 또 7만 5천 원에서 한 8만 원 사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년 1년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는 종목장, 하반기는 다시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